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관련된 기출 문제를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뭐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뭐 정답을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 이제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우선은 기출형 맛보기 요거가 이제 PPT로 이제 보는 거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16페이지로 가시면 여기 보면 중등교사 임용고시 기출문제 및 문제 유형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이제 다 이렇게 최근 기출된 문제들별로 이제 기입형, 서술형으로 나누어서 이제 예시들과 답안들을 나누어서 이제 자료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 날 때 이제 하나하나 선생님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되면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혹은 강의 중에 저 같은 경우는 교재에도 기출문제들을 많이 수록해 놓고 실제로 이제 이론 강의를 해가면서 기출문제를 바로바로 풀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갖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여러 번 어차피 보시게 될 거니까 꼭 이제 그냥 눈으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요, 선생님들이 이제 너무나 상담 이론과 실제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실 치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볼딩에 이제 우리가 현실 치료는 글래서의 이론인데 이제 우리가 현실 치료에서 치료 기법으로 WDEP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것을 제시한 사람이 우볼딩이죠. 그래서 그 우볼딩의 WDEP는 정말 이제 임용에서도 자주 기출이 되는 기법인데요. 그것이 2015학년도에 출제가 한 번 됐었고 또 2021학년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곳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이것이 예전에는 이렇게 출제가 되고 최근에는 이렇게 출제가 됐다 이런 기출 문제를 비교를 해보면 이 문제의 난이도의 변천 과정, 유형의 변화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같이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볼딩의 상담 절차에 따라서 전문 상담 교사가 현수와 상담한 내용이다, 한수와 상담한 내용이다, 가나에서 탐색하고 있는 것을 순서대로 써라. 그 중에서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담 교사가 너는 아무도 너를 간섭하지 않는다면 너 뭐 하겠니? 내가 원하는 걸 하겠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하겠다. 그래서 WDEP 중에서 바람 탐색, 그 다음에 현재 행동 탐색,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계획하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는 원하는 것에서 묻고 있으니까 적어도 원하는 것에 대한 탐색 테두리 안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가 기입형으로 출제가 이점 배점은 아까 기입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입형으로 출제가 됐었다. 그런데 이것이 2021학년도에 4점 배점 다시 말해서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다시 한번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 여기서 전문 상담 교사가 자신의 상담 사례에 대해서 슈퍼바이저와 나눈 대화 내용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상담교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슈퍼비전에서 도움받고 싶은 사례의 내담자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에 압도되어 불안해하다가 웹툰에 빠져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중에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WDEP에서 알 수 있듯이 도움받고 싶은 사례의 내담자는 공부를 잘하고 싶다. 이게 뭐예요? 바람인 거죠.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는데 웹툰에 빠져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게 뭐예요?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이죠. 그래서 본인은 공부를 잘하고 싶은 바람, 욕구 이런 게 있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웹툰에 빠져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죠. 그래서 슈퍼바이저가 글래서의 기억이론은 현실 치료의 근간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땡땡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앞에서 WDEP는 WDEP 기법만 나왔는데 여기 뭐가 나오지? 이론의 배경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나오네. 뭐예요?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아까 이제 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에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출문제를 보면 우리가 시험에서 임용 시험에서 다루는 범위는 현실치료의 WDEP라는 곳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네. 그러면 이것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는 범위를 알 수 있게 하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알고 있게 됩니까? 2015학년도와 2021학년도를 보았더니 WDEP에 대한 것만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해당하는, 다시 말해서 현실치료 이론의 이론적 배경의 근간에 대해서도, 선택 이론이라는 근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얼마만큼 깊이로, 얼마만큼의 난이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주변부를 어느 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가, WDEP 현실치료의 주변부를 얼마만큼 봐야 되는가, 이것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아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선택 이론이 근간이 됩니다. 이것은 원래 통제 이론에서 시작되었는데 글래서는 인간이 행동을 선택한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이죠 라고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우볼딩은 현실치료에 기반해서 구조화된 WDEP 상담 모델을 제안했는데 상담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우선 내담자의 욕구나 소망을 파악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W도 이미 제시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사례에서 내담자의 욕구나 소망은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싶은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D단계도 나왔죠. 내담자가 현재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내담자는 공부를 하기보다는 웹툰을 보는데 시간을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나왔죠. 그러면 문제에서는 무엇을 묻고 있을까를 보시면은요. 자, 첫 번째 조건, 요새는 이것처럼 조건을 제시하고 이 조건 안에 답을 해라 라는 문제가 굉장히 대부분의 문제로 다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작성 방법에서 하나의 제시문에서도 이렇게 많은 어떤 조건들이 제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괄호 안에서 기억에 들어갈 명칭, 선택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 이론에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내용을 서술할 것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뭘 알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심화해야 하는가도 여기서 기출문제로 확인이 돼요. 단순히 선택 이론을 달달달달 선택 이론은 현실치료, 선택 이론은 선실치료 이렇게 암기하고 공부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치료에서는 왜 선택 이론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것은 인간이 자율적인 존재로 선택해야 하는 존재고, 인간은 그렇다면 무엇만을 통제할 수 있느냐? 인간은 자기의 무의식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이러한 선택의 효율성을 높이는 존재다. 이런 것들이 선택 이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그것은 행동에 대한 거다. 이것까지 우리가 이론적인 배경들에 대한 내용의 테두리 안에서 이 이론들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2020학년도 이전에는 이제 조금 추론형의 문제들도 거의 안 나왔고, 이것처럼 뭔가 우리가 하나의 이론을 보면 배경적인 이해도를 전체적으로 가지면서 이론을 봐야 되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21학년도부터, 요게 2021학년도 문제죠. 요 해에 요 문제 말고 어떤 문제들이 더 출제가 됐었느냐면, 가족치료에서도 이제 가족치료에 열린 책에 닫힌 책이라는 배경 안에서 사티어의 이론을 봐야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특질 이론에서도 이제 우리가 차원적 범주적 관점 안에서 특질들을 보는 것에 관해서 이제 써가야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서
하나의 이론에 대해서 얼마나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느냐, 이런 것들을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2021학년도에 많이 출제가 됐고, 이러한 경향성은 2022학년도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는 더욱더 추론형 문제 자체가 많이 나와서, 예를 들면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증상이 형성이 되는 원인과 유지되는 원인을 모호로의 이 요인 이론을 가지고 설명해라. 혹은 해리 장애가 발생되는 원인을 기억 구조와의 형성과 개념을 바탕으로 서술하라.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어떤 정신병리가 생겨나는 원인이나 형성 과정,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이런 것들, 어떤 조건들 안에서 어떤 기제들, 심리적 기제들이 발생하는 원인들을 묻는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출제되는 경향성이 2022학년도에서도 증가를 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예전에 2020학년도 이전에는 그냥 달달달달달 암기하시는 방식으로 많이 공부를 하셨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원리도 파악하고 배경적인 어떤 그 이론이 발생되는 경위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심리학적인 베이스와 기본기, 이런 것들이 항상 중요한 가운데 내용들을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같은 WDEP에서 다음 문제로 뭐가 출제가 됐느냐면, 그 WDP의 모델에 근거해서 E와 P 단계에서 상담 교사가 해야 할 일을 내담자의 호소와 관련돼서 순서대로 서술할 것.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게 호소잖아요. 그러니까 E는 뭐예요? 평가하기죠. 그래서 지금 너가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이 네가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바람의 소망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묻게 되죠. 그리고 P는 계획하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기 위한 바람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의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비교적 쉬운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임용 시험 기출 문제다. 자, 이거를 보시면은 선생님들이 대략 서술형이란 이런 거구나, 기입형이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무엇에 대한 범위를 얼마만큼 공부를 해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파악이 될 만한 부분들이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구체적으로 그러면 범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뭐 심화적인 난이도에 대한 부분을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당연히 아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이제 커리큘럼 안에 그것들을 파악하는 방법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선생님들에게 방법을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37페이지를 가보세요. 37페이지를 가보시면 이제 전문상담 기출문제 영역의 변천 과정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은요, 이제 대략 이제 여기에 예시로 나와요. 이런 자료들이 나가요. 선생님들이 기출문제 강의를 수강을 하시게 될 경우에 2005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성격심리학, 아까 처음에 나왔던 13개의 교과목이 있죠. 우리가 공부하게 될 13개의 교과목에 각 교과목별로 2005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어디에서 문제가 몇 년도에 출제가 됐다라는 이런 도표자료 기록이 제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도표자료 제공을 37페이지에 보시면 한눈에도 아실 수가 있죠. 유흥이론이 2005학년도에 주요 개념에서 2015학년도 특시에 출제가 됐네? 그런데 보니까 유흥이론은 정말 많이 출제가 되는구나. 2년에 한 번씩은 출제가 되는데, 그런데 뭐예요? 2016학년도랑 2018학년도 3년간 출제가 안 됐네? 그러면 이 유흥의 이론을 선생님들이 2019학년도 시험을 보시는 선생님들이라면 중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2019학년도에 유흥 이론의 셀프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역을 확인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제공해드릴 자료는 이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제공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셀프
융의 구체적인 이론들 셀프 뭐 페르조나 아니면은 뭐 상당 과정의 단계 그런 것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서 문제가 나왔나 더 구체적으로 제공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반도라도 보시면 융처럼 2005학년도 2015학년 특시까지 주요제 이것도 2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됐죠. 그럼 반도라 너무너무 중요하네. 항상 중요하니까 이것은 반도라 이론도 맨날 공부해야 되겠구나. 근데 맨날 출제가 되는 것이 뭐였냐면 이제 그 당연히 자기 효능감의 원천 이런 것들이 맨날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건 역시도 이제 2020학년도에 자기 효능감이 또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결과 기대에 대한 부분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어디가 중요하구나라는 영역을 선생님들에게 표로 다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출제되는 영역들 밑에 보면 마르시아의 이론, 데센 라이언의 이론, 그다음 로터의 이론, 성격 심리학 영역인데요. 올포트의 이론, 프롬의 이론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역이 확인이 되고 기출 빈도수도 확인이 되죠. 그래서 빈도를 통해서 융과 반도라의 이론이 중요하구나라는 중요도를 확인할 수가 있죠. 빈도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르시아의 이론을 보면 2006학년도에 출제가 됐는데 한참 뛰어넘어서 2016학년도에 출제가 됐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이렇게 한참 동안에 한번 출제가 됐으니 이게 또 띄엄띄엄 시간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요번에 시험을 보신 2023학년도 시험을 보신 선생님들은 마르시아 이론이 또 중요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2016학년도부터 거의 이제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이니까, 게다가 마르시아 이론은 청소년 정체성 이론으로 굉장히 중요하니까 내가 중요하게 봐야 되구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예측을 통한 중요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로터의 이론이 이제 2012학년도에 출제가 되고 한참 동안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봐야 돼요? 아, 신경 써서 봐야 되겠구나 라고 봐서 이건 역시 2020학년도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올포트의 이론도 이제 13학년도부터 한참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럼 이건 안 중요한가 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아닙니다. 이것도 한참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되고 이거는 아직까지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2012학년도 이후로요. 그러면 올포트 이론 잘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편으론 올포트 이론은 옛날 이론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별로 안 중요하잖아 라고 보는데 밑에 캐텔, 메슬로우, 에릭 같은 옛날 이론가들이 줄줄이 출제가 됩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캐텔 이론이 2014학년도부터 계속 출제가 안 됐는데 2021학년도에 근원특질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메슬로우 이론이 2007학년도에 나오고 쭉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너무 쉬워서,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쉬워서 이거 너무 당연해서 앞으로 계속 출제가 안 되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2020학년도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에릭슨 이론도 2009학년도부터 쭉 출제가 안 됐어요. 이건 역시 너무 쉽고 당연해서 출제가 안 되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2021학년도에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기출된 영역은 다 중요하구나. 이것이 예전과는 다르게 최근 들어서 더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과거에 출제가 되고 최근에 안 출제된 고전적인 이론들, 그래서 올포트, 캐텔, 메슬로우, 에릭슨 이런 이론들이 이제 사실은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서 계속 이런 옛날 이론들이 출제되는 경향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기출된 영역은 항상 중요하고 최근 들어서 계속 기출되지 않는 부분들은 더 중요하며 자주 빈출되는 영역의 이론일수록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영역과 중요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이론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리고 최근의 어떤 경향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예측이 돼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강의 중에서 예를 들면 프롬은 사회심리학자예요. 그러니까 상담 실제 임상심리학자가 아니라 사회심리학자이기 때문에 프롬의 이론은 사실은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낮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두고 볼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영역과 영역의 중요성 그리고 빈출 정도를 이것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 유형의 실질적인 난이도 수준을 심화 수준을 얼마나 가늠해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38페이지에 난이도의 변천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WDEP가 반복돼서 계속 나오게 됐을 때는 심화돼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모든 영역에서 반복되는 어떤 특성 중에 하나고요. 품행장애가 정말 많이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이상심리학 혹은 특수화 상담에서 그랬을 때 이제 품행장애가 10학년도, 12학년도 객관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다가 17학년도에 나오고 18학년도에 연이어서 나왔죠. 그러면 17학년도에 문제가 나왔는데 18학년도에 연이어서 품행장애가 나왔을 때 당연히 17학년도 문제만큼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더 심화돼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래 문제를 보시면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막 풀어보실 필요는 없고 대략 눈으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 앞으로 1년간 커리큘럼에서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자, 이거를 보시면 품행장애 문제가 객관식형이에요. 사례를 보면 고양이도 괴롭히고 친구를 찌르기도 하고 흡연, 약물라면, 폭력 막 이런 품행장애 문제를 보이는 애가 나와요. 사례가 나오죠. 항상 임용시험 문제는 90%에서 100% 정도 사례로 문제가 나옵니다. 제시문이 다 사례로 나오거나 언어로 되어 있는 축어록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항상 사례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개념을 선생님이 알고 있는 이론적 지식에 대한 개념을 사례에 적용해서 이해하는 문제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이렇게 품행장애 특성을 나타내는 영수의 사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품행장애로 진단할 수 있을 때 이 품행장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서 이제 찾아 써라. 이거 사지선다 오지선다형인데요. 이게 제인형 문제죠. 아까 이제 우리는 서술형 기입형 문제다. 이 문제 유형이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2014학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학년도 이전에 이제 기출된 문제들은 다 객관식 문제다. 이렇게 이때는 좀 더 편했겠죠. 그래서 그때는 다 이렇게 객관식 문제고 그 진단 기준이나 그 장애의 특성도 이렇게 서술해 놓고 맞냐 틀리느냐 이런 것만 체크를 해서 이제 번호에다가 체크하면은 맞는 문제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번에 2012학년도, 2012년도에 출제가 된 것도 마찬가지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셔서 39페이지입니다. 자, 2017학년도 서술형 문제로 바뀌었죠. 그죠? 서술형 문제로 바뀌었을 때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민철이 이제 축어록으로 나옵니다. 이제 민철이는 품행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이고요. 이러한 것을 상담교사가 대화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랬을 때 정신질환 및 진단 및 통계 편람 DSM-5에 근거했을 때 민철이에게 해당하는 진단명을 쓰고 이것을 충족하는 문제행동, 그러니까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품행장애 문제행동 3가지를 서술하라 라는 문제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답안으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2018학년도 품행장애 문제는 당연히 17학년도 문제랑 훨씬 더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축어록으로 사례가 나오는데 민규의 어머니와 상담교사가 대화를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40페이지 작성 방법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밑줄친 기억 미음 중 DSM-5의 연령 중 중복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3가지를 찾아서 그 이유를 설명해라.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죠. 무슨 말이냐면 품행장애에 관해서만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품행장애, ADHD, 그 다음에 반사회적 성격장애 이 3가지의 장애의 진단 기준을 섞어서 축어록에 제시하고 이 섞어서 제시한 것 중에서 잘못된
것을 이제 찾아서 세 가지를 찾아 쓴 다음에 그 중에서 그 이유를 각각 서술하라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거죠. 훨씬 더 난이도가 이렇게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기출 문제를 잘 공부하셔야 되는 이유는 어디서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얼마만큼 중요하냐, 그 출제되는 부분은 얼마만큼의 심화돼서 공부를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아셔야 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에서 혹은 그 주변 범위에서 대부분 60-70% 이상씩은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기출 문제만 잘 분석하고 공부를 해두셔도 합격을 하시거나 합격권에 가까운 점수들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40페이지에 2번 품행장애처럼 반복 출제되는 동일 영역의 경우 난이도에서 변화가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3번에 보시면 2018년도 이제 품행장애 문제가 동일한 진단 기준 측면에서 출제되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난이도가 매우 높아졌는데 이상심리학 과목과의 연계, 그래서 품행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진단 기준을 상호 비교해야 된다던가, 그 다음에 품행장애 A형, 이거는 이제 어려우실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어차피 이제 공부하시면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세부적인 내용들이 더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선생님들께서 내가 이제 무엇을, 어떤 부분들을 얼마만큼, 그리고 얼마만큼의 깊이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설명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임용시험이라는 건 뭐고, 어떻게 이제 1년의 과정이 거쳐고, 1차 시험이란 건 뭐고, 2차 시험이란 뭐고, 1차 시험에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교과목이 뭐고, 그 교과목에서 해당하는 구체적인 범위가 뭐고, 그 다음에 이 1차 시험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제 어떤 난이도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듣고 나셔서 이제 선생님들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46페이지 보시고 나서 이제 요 41페이지에 뭐 최근 전문 상담 8년간 과목별 문제 출제 영역은 지금 보셔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기출 문제를 쫙 공부하시고 나면 이게 뭐구나라고 아시게 될 건데, 지금은 그냥 요런 게 있구나라고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46페이지에 이제 최근 경향성에 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향성의 설명을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이제 임용시험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겁을 먹으시라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이제 설명회를 듣고 나시면 임용시험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이전에도요, 1년 과정을 차근차근 잘 따라가셔서 이제 직장을 병행하시는 선생님, 뭐 논문을 병행하시는 선생님, 그 다음에 자녀를 키우고,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공부를 하시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시간을 내기가. 그런데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선생님들 다 합격을 하시는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전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선생님들이 처음 제가 낯선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께 꺼내어서 임용시험이라는 것은 이렇게 낯선 것들은 이런 겁니다 라고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배우기도 전에 우리가 마지막 결과를 본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기출문제들은 선생님들이 마지막 임용 시험에서 보시게 될 문제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처음 이론들을 공부하시지도 않은 선생님들을, 아직 시작하시지도 않은 선생님들에게 임용 시험의 실제 문제들을 먼저 보여드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우실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1년간 끝내고 나신 선생님들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어려운 게 당연하고,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감을 잡으시라는
보시면은 거예요. 아,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여기에 다 있잖아요. 기출문제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감을 잡으시라고 이제 선생님들께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실물을 확인시켜드리고 이렇게 계속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출제 경향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우선은 14과목에나 출제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1차 시험이 몇 문항이라고 그랬죠? 23문항이에요. 세상에나 한 과목에 2개씩도 출제가 안 될 수가 있네? 이걸 아실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출제위원들이 좀 더 발전을 해가지고요. 이제 예전에는 이점 배점 기평 문항에서는 답이 한 개인 경우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 키워드가 2점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졌어요. 2점 배점이면 무조건 2문제예요. 그리고 4점 배점이면은 여기 어떻게 하시냐면 4개의 문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4개의 정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점 배점에 해당하는 4개의 정답 안에 A 이론, B 이론을 섞어서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23문항이지만 사실은 이 문제 배점의 기준 안에서 보면은 2배로 더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6개의 이론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론만 묻지 않고 뭐 이론을 사례 적용해라, 근거를 서술해라, 조건에 따라서 원리를 설명해라 이런 게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4점 배점에는 이론이 2개씩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23문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46개의 이론이 들어간다. 그래서 한 과목에서 기출됨에 따라서 이제 한 문제도 출제가 이제 안 되는 과목이 사실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면 2021학년도에는 집단 상담 문제가 출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2020학년도인가? 그때는 이제 2019학년도인가? 요때는 ADHD만 출제가 되고, 이상심리학이나 이러한 데서 거의 출제가 안 됐어요. 이런 식의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2021학년도, 2023학년도, 2022학년도에는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를 쪼개서 내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이것을 46개의 이론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1학년도에는 진로 문제가 5개씩 들어가고 그 가족 상담 문제가 여러 개 들어가고 막 이랬어요. 상담 이론 실제가 막 여러 개 들어가고, 근데 2022학년도에 또 진로 문제가 막 몇 개씩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향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문제로 쪼개내는 것으로 이제 보완이 됐다. 결국은 이론들을 많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19학년도까지 문제가 명료성이 높아져서 답안 도출이 정말 쉬워졌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2019학년도, 20학년도까지는 암기 위주의 인출 공부를 하셔도 이제 가능했다. 그랬는데 2020학년도부터 지역적인 문제에서 막 출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2021학년도에 또 추론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2022학년도에는 심지어 지역적이고 출연형인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저기 옛날에 출제된 문제라던가 사실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전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신경계 쪽 문제라던가 이런 지역적인 부분에서 신경계 문제 출연형이 나온다거나 이런 식의 현상들이 막 높아져 가고 있어서 결국은 이제 선생님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선생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강사로서도 조금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늘 제가 경험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늘 제가 2019학년도에도 2020학년도에도 2021학년도에도 2022학년도에도 여전히 확인이 되는 필승 전략은 한 가지뿐입니다. 한 가지는 전 범위를 꼼꼼하게 그러면서 심도 있게
그래서 이해 기반으로, 그리고 암기를 철저하게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필승 전략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정말 필승 전략이에요. 그래서 2019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이렇게 공부하신 선배들은 어느 지역을 지원을 하셔도 떨어지는 경우를 보지 못하기는 했고요. 물론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19학년도나 2021학년도는 이따가 우리가 잠깐 컷을 보면서 확인을 하겠지만 문제 난이도가 매우 낮은 때였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합격급 점수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낮은 해였는데 이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 난이도가 낮은 해에는 기출문제만 공부를 막 7, 8번 돌리셔서 기출문제만 공부하신 분들이 합격이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공부를 많이 안 하셔도 합격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1학년도에 되게 인상적인 경험이었는데 7월 달에 기출문제 분석 강의를 할 때 찾아오신 선생님이셨어요. 공부를 혼자서 이론 공부를 하시다가 너무 이제 마음이 우울해져서 이제 공부가 능률이 안 올려서 직강으로 왔다 하셨던 분인데 처음에 만나셨을 때 많이 우시고 또 우울해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같이 이렇게 스터디도 구성해주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대화도 해가면서 그 선생님이 되게 용기를 많이 가지시게 되셔서 그래서 이제 7월달 기출문제 분석 강의부터 갑자기 그 물려두었던 이론 공부를 막 열심히 하시기 시작하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제 그 문제 푸는 것에 대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문제 총정리 강의도 안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강의를 열심히 수강하시고 그러셔서 이제 2021학년도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1차 시험 84점으로 합격하셨어요. 이제 되게 단기간에 공부량이 막 엄청 많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신 거죠. 그런데 똑같은 2021학년도에 이제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그 선생님께서는 1월 달부터 정말 스터디부터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리시면서 정말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이제 문제 총정리, 기출문제, 모의고사까지 아주 꼼꼼하게 공부하신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문제 총정리의 보충 문항까지 다 공부를 하셨고 그 선생님께서는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 기간 동안에 그래도 이론을 전체적으로 부분적인 세부적인 것까지 봐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교재를 다시 한번 돌리면서 또 보시고 꼼꼼하게 보신 선생님이셨어요. 그 선생님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도에 좋은 점수로 합격을 하셨는데 그 선생님도 이제 최종 합격 그 1차 점수가 85점으로 합격을 하셨어요. 그러면 전자와 후자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1차 점수가 사실은 1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냥 둘 다 노력을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 비교를 했을 때 노력의 기간, 그다음에 노력의 정도, 들은 수업 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제 경기도 지원하신 선생님이 손해지 않은가, 이제 서울 지원하신 선생님처럼 합격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이런 필승 전략은 결국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9학년도, 2021학년도처럼 난이도가 낮게 나오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두 해에는 기출문제 안에서 어느 정도 범위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문제가 꽤 명료하게 혹은 풀 수 있을 정도로 출제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와 이 해 때는 그렇게 공부를 하셔도 공부를 많이 하시는 선생님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게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는 게 가능한 해였다는 거죠. 그런데 2020학년도와 2022학년도는 문제 난이도가 매우 높아지는 해예요.
특히 2022학년도는 지역적인 부분에서 추론형 문제가 많이 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아까 두 선생님이 2022학년도에 시험을 보셨다고 했을 때 당연히 점수를 좋게 받고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선생님은 후자의 선생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시험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흔들림 없이 1년을 탄탄하게 이제 그 흔들림 없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거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우리는 이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적중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의를 해가는 과정은 제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와 선생님들의 만남을 통해서 강의가 완성이 되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함께 공부해 가기 때문에 어떤 적중률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얼마나 그 과정을 해가는가가 결국은 적중률로 이어지는 거지, 이 과정이라는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강사가 던져주는 것에 의해서 적중률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거 자체가 얼마나 이렇게 진실한 것일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선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2019학년도까지 문제가 이런 식으로 경향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성 방법에 따라서 요구 조건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 제시문에 여러 이론이 혼재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오게 되고, 점점 제시문도 길어지게 되고 있고요. 작성 방법의 요구 조건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한 문항당 뭐 3개, 4개씩 조건들이 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출제된 적이 없는 새로운 이론이 출제가 되더라도 사례 적용 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아까 조건에 따른 추론형 문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돼서 난이도가 높게 출제되는 경향들이 바뀌었죠. 그래서 기존의 출제 영역과 주변부에서 이제 출제가 반복되는 경향성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출이 항상 중요하고 이는 점점 강화가 됐다. 기존 출제 영역에서 출제될 때 좀 더 심화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 역시 매년 강화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교육심리학에서 예전엔 좀 출제가 됐었는데 2021학년도에 완전 임상 문제만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2022학년도에는 이제 요 2022학년도죠. 2학년도에는 기초 심리학 베이스가 필요한 문제들이 이제 또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처럼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이제 해마다 경향성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전문 상담은 경향성이라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018학년도에는 이제 임상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가 났다가 2019학년도에는 아주 명료한 기본적으로 문제가 났다가 2020학년도에는 지역적인 문제가 났다가 2021학년도에는 추론형 문제가 많이 났다가 2022학년도에는 지역적이면서 추론형 문제가 났고, 문제 유형도 뭐 개념을 서술하라 하나로만 있었다가 효과를 서술하라 로 끝났다가 효과 3가지를 서술하라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근거를 서술하라, 대안을 서술하라,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적 과정 안에서 이 증상이 형성되는 원리를 설명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계속 하나의 유형으로 정립이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형도 변화되고 변주되는 방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경향성이라는 것이 없고, 또 하나 그래도 이제 출제가 이전 해, 다시 말해서 내가 2023학년도에 시험을 보면 2022학년도에 출제된 그 영역의 그 부분은 2023학년도에는 출제가 되지 않는 경향성들이 계속되어 왔었는데 2022학년도와 2021학년도에 그런 경향성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에는 이전에, 다시 말해서 2022학년도에 출제된 이론까지도 다 봐야 한다는 것. 그래서 모든 기출된 영역을
옛날 거든 최근 거든 다 봐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경향성이라는 것은 매해 바뀐다. 물론 2023학년도가 2021학년도처럼 이제 범위가 좁혀서 나올 수도 있고 2019학년도처럼 문제가 단순하게 나와서 추론형 문제가 없이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것은 알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최선의 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경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48페이지까지가 있으니 선생님들이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경향성을 확인까지 했으니 우리가 이어서 이제 그걸 봐야 되겠죠? 이제 경쟁률, TO, 합격허. 자,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실 거예요, 선생님들. 자, 가장 관심 있으신 부분이실 거라서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전문 상담은 최근 들어서 선생님들에게 축복이 된 TO였어요. 그래서 이 TO 수가 있었기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를 해가는 과정에서 많은 힘을 받으셔서 이제 열심히 더 해가실 수가 있었고요. 자, 우선은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2014학년도에는 TO가 105명, 경쟁률이 4.29, 1차 합격률이 상당히 높죠. 70점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거 100점 만점이라 그랬죠? 100점 만점에 70점, 200점 만점이라 그랬죠? 200점 만점에 최종으로 153점. 2015학년도엔 110명 5.09, 2016학년도에 105명 6.74, 2017학년도에 131명 여기까지. 그래서 100명대였죠. 그리고 경쟁률은 4점대, 5점대, 6점대, 6점대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점수 1차 합격 컷은 70점이었다가 54점이었다가 74점이었다가 58점이요. 1차 합격 평균 합격 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학년도에는 시험이 쉬웠다가 2015학년도에는 어려웠구나. 정말 어려웠어요. 2016학년도에는 쉬웠고 이제 2017학년도에도 그렇게 막 어려운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점수 컷이 이제 평균적으로 낮았죠. 그죠? 좀. 그런데 2018학년도에는 567명으로 TO가 확 늘었어요. 경쟁률도 3.07로 확 떨어졌죠. 자, 그런데 합격 컷이 49루트로 확 떨어졌어요. 2018학년도에 문제 난이도가 높은 해였어요. 자, 그 다음에 2019학년도에 533명이죠. 3.45명으로 경쟁률은 여기서 조금 증가해요. 그런데 1차 합격 컷이 확 증가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2019학년도는 문제 난이도가 낮은 해였어요. 자, 그 다음에 2020학년도에는 624명. 대단하죠? 505,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실제로 있었냐면, 깜짝 놀란 거예요. 567명? 깜짝 놀라서, 이거는 올해만 있는 일이야. 그래서 내년에는 이만큼 안 늘어날 거야. 했는데, 500명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년에 안 늘어날 거야. 했는데, 600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배치율이 더 막, 중등 다 됐대. 또 안 늘어날 거야 했는데 21학년도에 674명. 그리고 더 안 늘어날 거야 했는데 2022학년도에 이제 736명으로 매년 오히려 이제 TO가 증가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배치율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다시 말해서 전문 상담 교사가 이제 전국적으로 얼마나 학교별로 배치가 많이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임용 TO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중등은 다시 배치가 많이 됐고 초등은 아직 배치가 좀 덜 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렇지만 아직도 국가에서 윗센터를 증가시킨다라는 계획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에 윗센터를 증가시킨다는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이러한 TO가 확 오히려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코로나 상황과 그 다음에 이제 윗센터 증가와 이런 것들이 이제 배치율을 증가하는데 또 영향을 TO를 증가하는데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TO와 상관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어서 이제 2020학년도에는 51.7로 TO 이제 컷이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때는 난이도가 높았던 해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보면은 이제
과락 점수죠. 그래서 전공은 80점 만점에 32점, 그 다음에 그 교육학은 20점 만점에 8점. 그래서 합산해서 40점 아래가 되면은 우리가 과락이 돼서 이제 합격이 못 됩니다. 무조건 합격이 안 되는데, 이때 2020학년도에 강원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40점이 점수 컷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락 점수가 점수 컷이었던 해. 그렇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해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21학년도에는 이제 점수가 확 올라가죠. 아까 말씀드렸죠? 요때는 이제 문제 난이도가 낮아진 해라고요. 그래서 점수가 확 올라갑니다. 컷이 상당히 올라가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학년도에는 이제 문제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컷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해에 문제 난이도가 높았느냐 낮았느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도 패턴이 있죠. 1년이 쉬우면 다음 해는 어렵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쉬워지고, 그 다음에는 또 어려워지고, 쉬웠다 어려웠다 쉬웠다 어려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매년 왔다 갔다 반복이 되구나. 그렇지만 이러한 패턴도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떤 패턴이 절대적이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고요. 이 TO와 경쟁률 합격 컷은 매우 중요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어느 지역에 원서를 넣어야 되느냐 이것을 결정하게 하죠.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제 연간 커리큘럼을 이제 나중에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선생님들이 이론 공부를 6개월 하시고 나면 기출문제를 분석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문제 총정리를 풀어보시게 되고, 마지막으로 모의고사를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모의고사를 보시게 되면은 매주마다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그죠? 임용시험처럼. 그럼 매주마다 시험을 보시게 되면 선생님들이 내가 이제 뭐 나는 항상 전공시험이 40점이 나와. 나는 항상 전공시험이 뭐 50점이 나와. 나는 항상 전공시험이 뭐 70점이 나와. 근데 내 점수로 나는 합격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시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나는 50점인데 어느 지역에다가 원서를 써야 되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게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12페이지에 있습니다. 12페이지에 첫 번째로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2022학년도 TO와 경쟁률이 나왔어요. 우리는 서울과 경기만 우선 보겠습니다. 자, 서울은 올해에 70명이 TO가 났고 경쟁률이 5대 1이었어요. 그리고 경기 초등이 148명으로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경쟁률은 3.28명이었어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내가 서울을 지원해야 되느냐 경기를 지원해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지역별, 연도별 TO와 그 다음에 경쟁률, 합격 컷에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이전에 2021학년도에는 서울이 84명을 모집했고 경쟁률이 3.64, 1차 합격 컷이 66.33이었어요. 경기 초등은 100명을 이제 인원수가 필요했고 3.02의 경쟁률이 있었고 66명의 합격 컷이었죠. 자, 그러면 이때 평균 합격 컷은 63.67이었으니까 경기 초등과 서울은 평균 합격 컷보다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다면 서울이 그렇게 힘든 지역이 아닌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13페이지로 가보시면 서울이 이제 2020학년도죠. 서울이 57명을 뽑았을 때고 그때 경쟁률이 4.40, 일반만 보겠습니다. 우선 4.40대 1이었는데 이때 1차 합격 컷이 서울은 62점, 경기 초등은 이때 74명을 뽑았는데 이때 일반에 2.95대 1 경쟁률이 서울에 비해서 확 떨어지죠. 자, 이때 합격 컷이 55.67로 무려 7점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 서울 지역은 이런 특성이 있고 경기 초등은 이런 특성이 있구나를 뭘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서울의 그동안 역사 연도별로 TO가 얼마였고
그 다음에 합격 컷이 얼마였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그 지역의 특성을 아실 수가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은 정통적으로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2022학년도에 5대1 유일하게 5점대고요. 2021학년도에는 3.64로 이때는 TO가 확 늘어서 경쟁률이 확 떨어졌지만 그래서 1차 합격 것이 확 떨어졌지만 2020학년도에는 경쟁률이 4.40대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고 그러면서 1차 합격 컷이 62점이었죠. 그래서 서울은 고득점자들이 지원하는 지역이구나. 이걸 아실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경기 초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TO가 많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TO가 많고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3점대에 해당하는구나. 그리고 컷에 해당하는 것은 2021학년도에는 66점으로 높은 지역에 해당했지만 2020학년도에는 55.67로 여기도 평균 컷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지역에 해당하지만 어쨌든 조금 약간 더 높은 지역에 해당하는 것이 정통적인 특성이겠구나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컷에 대한 기준을 보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모의고사의 점수들에서 내가 50점이 나와. 그러면 내가 경기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50점대 전공이 나오면은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기에 이 50점은 실제 임용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 제가 그런 정보를 모의고사 때 드리게 될 거예요. 선배들의 역사를 기준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배들이 모의고사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의 그 실제 임용에서 점수를 받았다. 이런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모고 점수가 50점대면 경기를 초등을 지원할 때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 혹은 지원해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중요하고요. 이러한 데이터는 아까 초반에 선생님들에게 알려드린 그 제 카페 정혜영의 임용고시 전문상담 카페에 이 데이터가 또 이제 다 세분화가 돼서 지역별로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쫙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통으로 정리되지 않고 선생님들이 보시기 좋게 서울 2022학년도, 2021학년도, 2019학년도, 2015학년도 이렇게 쭉 서울 지역만 쭉 그동안 합격 컷이 어땠고 경쟁률이 어땠는지에 대한 어떤 데이터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러면 이제 점수가 어느 정도 돼야지 되고 임용고시 시험에서는 어느 정도 점수가 돼야지 합격을 할 수가 있구나. 이거를 이러한 1차 합격 컷 점수를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적어도 임용시험에서는 80점 만점, 100점 만점에 1차에서 100점 만점에 요 정도 점수를 받으면 합격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결과를 아실 수가 있게 되고요. TO 인원수 1차 합격에서는 TO 인원수를 그대로 이제 예를 들어 70명을 뽑으면 70명을 1차 합격에서 컷을 자르는 게 아니고 1.5배수 대부분의 지역이 1.5배수고 강원 지역만 2배수 해서 이제 TO의 대부분의 지역이 1.5배수의 인원수를 컷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잘라서 1차 합격권으로 놓고 그 다음에 2차 점수를 통해서 이제 그 TO의 인원수만 합격권 안으로 이제 선별해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최종 합격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임용 시험은 구성이 되어 있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우리가 다 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선은 커리큘럼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그러면 선생님, 저는 어떻게 이제 앞으로 그 공부를 이제 하게 될 겁니까? 요것이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첫 번째는 선배들의 합격 수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연간 강의 계획서 이거를 두 개를 보시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요 합격 가이드를 보시면은요, 선생님들, 이제 49페이지를 보시면 임용고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뭐 구체적인 설명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시간이 나실 때, 이제 54페이지를 가시겠어요? 선배들의 합격 소감의 일부입니다. 작년에 이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 주셨던 이제 선배 선생님 중에서 한 분이셨는데요. 기억에 되게 오래 남는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정말 이론 공부를 하는 내내 맨 앞자리에서 이제 가장 열심히 하셨던 선생님이셨고, 논문을 이제 써 가시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서울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선생님께서 합격 수기를 이제 자세히 올려주셔서 이제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제 조금 도움이 되실 건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카페에 되게 여러 선배님들이 합격 수기를 정말 고맙게도 상세하게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84점 이제 그 서울에 이제 합격하신 선생님이 2차 시험에 관해서도 또 상세하게 문제를 또 올려주셔서 이제 선배들이 이렇게 선생님들을 많이 배려하고 아껴 주셔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면서 합격 수기를 올렸으니까 이제 공부 방식을 1월부터 2차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페에 들어오셔서 이 선배들의 합격 수기들을 갖다가 쭉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면은 좋고요. 그래서 이제 요 연간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은 연간 강의 계획서가 우리 합격 가이드에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59페이지에 연간 강의 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간 강의 일정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시간이 나실 때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크게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저는 기본적으로 토요일 날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1년 동안 토요일 날 강의가 진행이 되는 것은 이론 강의, 그 다음에 문제총 정리 강의, 그리고 모의고사 강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론 강의는 6개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고, 문제총 정리는 10주, 모의고사는 10주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짜보니까요. 이론 강의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공부를 하게 될 거냐면 우선 당연히 첫 번째 이론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론 1, 2, 3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 개의 기본 이론서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본 이론서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이론 1은 심리학개론, 성격심리학, 학습심리학, 상담 이론과 실제, 이론 2는 가족상담, 투수와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이론 3는 집단상담, 진로상담, 아동, 청소년 상담 실습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 이론서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선생님들이 기본 이론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조화하는 법을 일찍 알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 기본 이론을 공부하면서 구조화 지도라는 핵심 구조화 지도라는 얇은 구조화된 자료들이 그 교재가 부교재로 같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기본 이론서를 보고 구조화 지도 부교서를 통해서 이것을 마치 선생님들의 서브노트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기본 이론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첨가하기도 하고 포스트잇으로 붙이기도 해서 서브노트로 활용하시면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이거를 통해서 백지 인출, 다시 말해서 이제 핵심적인 이론 내용을 백지 인출해서 정리를 해서 복습을 해보셔도 됩니다. 자, 이러한 공부들을 이제 쭉 이론을 하게 될 텐데, 이것이 이제 메인 강의로 이제 중요하게 들어갈 건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기출 분석 강의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기본 이론서 안에서 기출 문제, 특히 최근 기출 문제들이 상당히 수록되어 있을 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서의 A 이론을 공부를 하면 A 이론에 관한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이론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모든 선배 선생님들이 상당히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WDEP에 관해서 공부를 해봤죠. 그러면 현실치료 이론을 보시면서 WDEP를 공부하고 나서 WDEP에 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기본 이론 강의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미리 계속 함께 이론과 공부를 함으로써 적용 능력도 증가시키고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이 이론을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며 어느 만큼의 난이도로 공부해야 되는지 직접 체감하는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론에 관한 1회 공부가 끝나고 나면 일에 관한 공부가 끝나고 나면 두 가지의 강의가 일요일에 같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들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강의가 그러면 이제 더블로 진행이 된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커리큘럼 안에 이제 언제라도 들어가게 되는 것을 조금 땡겨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조화 요약 강의가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출 분석 강의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론 1회에 관한 강의가 끝나면 구조화 요약 강의와 기출 분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구조화 요약은 이따가 설명이 들어가겠지만 과목의 두 가지가 끝나면 한 번, 두 가지가 끝나면 한 번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구조화 요약 강의는 기본 이론서에 해당하는 이론이 끝났을 때 그것을 요약식으로 정리해 드리는 거고 구조화 요약 강의의 강의는 구조화 지도 아까 얘기했던 부교재 있죠. 핵심 구조화지도 부교재의 내용을 갖다가 선생님들에게 기출에 관한 어떤 설명과 함께 조금 간략하고 경향성 분석을 함께 하면서 빠르게 요약 정리를 해드리는 강의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론 강의를 기본 이론 강의를 하나하나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굳이 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마치 선생님들께 원하시는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수강하시라고 서비스처럼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패키지를 하시거나 상반기 패키지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구조화 요약 강의가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이것이 들어갈 때 이것을 꼭 같이 수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생님들이 활용하시는 강의다.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면 무제한 배열로 이제 청취가 가능하게 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수강을 꼭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은 운동하시면서 구조화 요약 강의를 들으시기도 하고 학원에 왔다 갔다 하실 때 그냥 귀로 계속 듣기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혹은 재수 선생님들, 그래서 다시 이제 재수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작년에 제 이론 강의를 들으셨는데 올해 제 이론 강의를 다시 듣기가 부담스러우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요 구조화 요약 강의를 통해서 이론 강의를 이제 스킵을 하시고 정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 분석 강의에 해당합니다. 이론 1에 해당하는 심리학 개론, 성격 심리학, 학습 심리학, 상담 이론 실제에 해당하는 4개의 교과목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출 분석 강의가 일요일에 3주간 진행이 됩니다. 이 기출 분석 강의를 이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론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 공부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 정리를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 복습을 하고 이제 기출이라는 것은 되게 어마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실제 적용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론 1이 끝나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론 2도 마찬가지로
이론 3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 2월에 이론 1에 해당하는 과목이 들어가면 2월 초에 구조화 요약 강의 1회가, 심리학개론 성격으로 3월 초에 구조화 요약 강의 2회가, 학습심리학 상담이론과 실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셋째 주에 3주간 기출분석 강의가 진행이 돼서 한 세트가 됩니다. 3, 4월에 가족상담 특수화 이상심리학 심리검사가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고, 4월 초에 이제 구조화 요약 강의 3회가 가족상담 특수화, 5월 초에 구조화 요약 강의 4회가 이렇게 들어가고, 5월 달에 3주간 가족 특수화 이상 심리검사에 대한 기출분석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 6월에 집단상담, 진로상담, 아동청소년 상담 시스템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고 나면 6월 초에 구조화 요약 강의 5회가, 그 다음에 4월 말에 아동청소년 상담 시스템에 관한 구조화 요약 강의 6회가 진행이 되고, 7월 달에 3주간 집단 진로 아동 청소년 상담 시스템에 대한 기출 분석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상반기에 해당하는 패키지 내용에 해당하고요.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론 강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문제 총정리 모의고사가 되는데요. 이론 강의의 이제 내용들을 잘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론들을. 그래서 잘 공부하시라고 제공해 드리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스터디입니다. 스터디는 이제 선생님들 직강에서 오시는 선생님들끼리 스터디 구성원을 짜드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공해 드리는 스터디가 있는데, 토요일 날 직강에 오셔서 이론을 수강하고 나시면 저녁 식사를 하신 후 1시간에서 2시간 가량 그날 배운 내용들에 해당하는 질문 목록을 판서를 하게 될 거고요. 판서를 쭉 하시면 선생님들이 그 질문에 따라서 이제 이론 공부들을 하시고 복습을 하시면 그것을 함께 전체적으로 응답을 하는 스터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선배들이 다 좋아했던 시간이고, 이론의 내용들을 많이 공부하고 나면 그날 배운 거를 집에 가시기 전에 잊지 말고 이제 그날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가시라고 이제 드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참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같이 하시면 되고요. 이 질문 목록과 응답은 이제 카페에 질문 목록은 올려질 거고, 응답지는 이제 같이 이렇게 그 자료로 제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매주차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매주차 형성평가 문제가 진행이 될 겁니다. 저는 형성평가 문제를 모의고사형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2021학년도, 2022학년도 계속 문제 적용 능력이 많이 요구가 되고 추론형 문제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문제 적용 능력을 선생님들이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형성평가에서 모의고사형으로 문제들을 매주차 이제 그 문제들을 푸시게 되실 거고요. 이것과 함께 이제 서브노트가 제공이 됩니다. 서브노트는 조금 더 단순한 문제들이 들어가는데요. 하나는 가로형으로 기입형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자료들을 가로형으로 기입해서 답을 넣을 수 있는 문제들이 들어가 있고, 간단한 OX 문제나 간혹 이제 모의고사형 문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이제 워크북과 이제 이러한 기입형 정리가 가능한 서브노트, 복습 자료, 개인별 복습 자료로 이것들이 제공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말고사 시험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말고사 시험은 완전히 모의고사형으로 해서 이제 이론 1이 끝나고 이론 2가 끝나고 이론 3이 각각 끝날 때마다 총 3회에 걸쳐서 시험이 치러지게 될 겁니다. 시험이 치러지고 나면 당연히 피드백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각 선생님별 시험 답안을 토대로 해서 선생님들의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공부 방법의 방향성을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의논해서 계속 조정해가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분석 강의가 그러면 7월까지 다 끝나게 되죠. 그러면 7월 달에 토요일에는 첫 번째 주부터 문제 총정리 10주간의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매년 느끼는 건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문제 총정리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기출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까지 문제로 다 풀어보게끔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론형 문제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1월부터 6월까지 공부하신 모든 이론들을 다시 한번 복습 정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들어가고, 문제 총정리는 당연히 이론에 관한 요약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 이것은 구조화 지도, 핵심 구조화 지도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기출 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출 분석과 함께 중요도 병별에 관한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이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이 문제 총정리 강의는 총 4가지 형식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 문항, 두 번째는 기출 심화 문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화 적용 문항,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충 문항. 그래서 기출되지 않은 영역인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문항은 기본 문항. 기출된 영역이기 때문에 최근 가장 심화된 형태로 기출된 문제는 그 심화 형태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기출 심화 문항. 그 다음에 우리가 기출된 영역이든 기본 영역이든 상관없이 개념을 여러 개를 복합 적용을 시켜서 풀어낼 수 있는 심화 문항. 그 다음에 그 외에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지만 우리가 교재에 있기 때문에 챙겨봐야 되는 보충 문항.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돼서 제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91월 모의고사죠. 모의고사에서는 10주간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더 선별된 문제들을 풀어보시게 될 텐데요. 여기서도 각 문제별 개념이나 이론을 여기에 나와 있는 구조화 지도로 다시 한번 이제 간단하게 구조화하는 정리를 해드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각 모의고사마다 서브 문항이 제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로 나온 개념의 주변부 문항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같이 이제 모의고사를 푸시면서 체크하시면서 푸실 수 있게끔 서브 문항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간 커리큘럼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들이 이제 요 과정들을 이렇게 쭉 하시면서 제일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계속 반복을 시켜주신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을 이제 강의해가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의라는 것이 선생님들과 함께 완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강의를 통해서 함께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선생님들이 같이 공부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1년을 선생님들이 강의를 이렇게 쭉 수강을 하시면 방대한 영역의 내용이기는 하지만 어디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얼마만큼 해갈 수 있는지도 아시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반복 계속 우리가 보기 때문에 습득이 자연스럽게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합격 수기를 보시면 선배들이 그 말을 많이 해요.
1월부터 6월까지의 강의는 이론에 대한 이해를 가장 기반으로 했다. 뭘 너무 하려고 하지 않고, 그 말이 맞고요. 그래서 1월부터 2월까지는 이론이 많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그냥 이해를 기반으로 공부들을 쭉 따라가시면 되고, 기출분석 강의를 통해서 중요도를 확인하시면 되고, 문제 총정리를 통해서 심화된 부분들을 적용 연습을 하시면 되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최종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커리큘럼까지를 이렇게 쭉 쫓아오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1년을 충분히 잘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물어보시고 싶은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카페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간 강의 계획서에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63페이지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커리큘럼만 안내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63페이지를 보시면 12월 커리큘럼이 추가가 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것은 전공면접 특강이 제공이 될 거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면접이 너무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2차 면접이 계속 전공 면접 강화되는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확대가 될 것이냐는 올해 2차 면접 문항을 보면서 더 확인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통적으로 전공 면접이 중요했던 지역은 서울이랑 강원이었는데 2021학년도의 경향성을 봤을 때 평가원 지역이랑 대구 지역도 전공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문항들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2022학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더욱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서 우리가 1차를 잘 합격해놓고 2차에서 떨어지게 되면 너무 속상해요. 정말 너무 속상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안 일어나게끔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 정말 1년간 11월까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이 11월간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막 1차에 떨어진 것도 속상하긴 하지만 1차를 합격을 이렇게 해놨는데 잘 합격했는데 2차 시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너무 속상하고 더 많이 방황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교직적성에 관한, 다시 말해서 학교 교육학적 관점에서의 인적성 면접에 관한 부분에서는 교육학 강사님들의 기존의 강의들이 아주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공 면접에 관한,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원 면접처럼 서울 면접처럼 상담을 시연해 보시오. 구조화를 시연해 보시오. 사례 개념화 요소를 말해 보시오. 그 다음에 저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말해 보시오. 그 다음에 사례 기록을 해야 되는 이유를 5가지 말해 보시오.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는 선생님들이 어디서도 자료를 조금 얻기가 힘드시고 강의가 마련된 것이 없기 때문에 12월에 전공면접 특강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직 확정사항은 아니지만 그때 이제 구체적인 자료랑 그 다음에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가 특강이 조금 잘 마련된 자료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면접에 관한 직접적인 지도를 그룹별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 해서 2차까지 마무리까지 이제 도와드리는 강의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쭉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함께 성장하고 이제 우리가 전문 상담교사, 상담사로서 이제 선생님들이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살려내시는 아주 숭고하고 고귀한 일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 일을 해 가시는 어떤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선생님과 저가 함께 성장하는 만남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월부터 11월 1차 시험은 물론이고 2차 시험에 관한 대비에 해당하는 강의까지 마련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커리큘럼을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과정들이 이제 앞으로 이어지기를 이제 바라면서 2022년도에도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합격 설명회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이 내용들에 관한 설명이 선생님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가이드가 되셨고 좀 명확하게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이제 맨 앞 페이지에 있는 카페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